안녕하십니까. 이포제이스 뉴스 배종현입니다. 매월 이포제이스 뉴스의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탑 기사입니다. 2022년 5월 24일 게재된 바이든 방한, 중국 리스트 강화, K 반도체 도약이라는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우리나라를 방한하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위상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번 기사와 관련해 권신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권 기자, 이번 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평택 공장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총 부지 면적만 약 29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생산 라인을 보면 T1이라 불리는 1라인의 메모리 반도체를, 그리고 2라인인 P2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을 각각 생산합니다.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인 3라인 P3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P3는 올 하반기 가동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활용한 3나노 반도체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적용한 10나노 D램 등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방문 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P1과 공사 중인 P3를 둘러봤으며 첨단 3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이 3나노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국 견제에 필요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얻어낸 바이든 대통령은 일거양득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이러한 합의가 영내 균형을 깨뜨리고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일각에선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일선에 선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품만으로 지난해 502억 달러, 하나로 63조 원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해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과 기술 수준이 낮아 반도체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이 최대 소비 시장인 건 맞지만 첨단 장비 도입과 기술 개발 측면에서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향후 대미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하나로 2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파운드리를 건설하는 대형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신규 공장은 미국의 파운드리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은 기존 오스틴 라인 대비 4배 규모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삼성이 45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90조 원을 5년간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신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5월 16일에 게재된 반도체 그린 에너지 핵심이라는 기사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CO2 배출 감소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보통 그린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사실 그린 에너지를 생산, 전송, 사용할 때에는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도체는 전기 에너지 사슬의 모든 단계를 제어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그린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발전 장비에서 생산되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하고 전력망에 맞게 조절하는 데 반도체가 쓰입니다.
또한 발전기의 그리드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신뢰성이 필요한 전력 반도체 소자가 필수입니다. 더불어 전기 에너지를 장거리 송전 시 전력 반도체는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해 전송 및 분배 프로세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며 에너지를 사용 시 효과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센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력 반도체 등은 필수입니다. 다음은 5월 20일에 게재된 CF 계열 가스 공급 제한 대비 필이라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식각 공정에는 CF 계열 특수가스의 사용이 불가피한데요. CF 계열 특수가스의 경우 온난화 지수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ESG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CF 계열 특수가스의 사용 중단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3D 낸드에서는 증가하는 다층 구조의 영향으로 종횡비 조절을 위해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이 특수가스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스를 개발 중이거나 이 경우 반도체 공정을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CF 계열 가스 대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월 20일에 게재된 SiC 전력 반도체 차량용 산업기기 60% 이상 매출 차지라는 기사입니다. SiC 및 GaN 전력 반도체는 향후 차세대 반도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2년 전력 반도체 기술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이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SiC 소자 시장은 자동차 분야와 산업기기 분야에서 전체 SiC 디바이스의 60% 이상 매출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GaN 소자 기사는 국내 전력 소모량의 1%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이 1%는 4조 원의 가치를 가지며 에너지 효율 향상시켜 가전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만들었을 때 약 8,320기가와트시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3년 만에 개최된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대한 기사입니다.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됐는데요. 3년 만에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200개사 300부스 이상이 참여했으며 2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지 기자와 성유창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전시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포딜 뉴스 김예지 기자입니다.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와 중문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에 저와 성유창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제주 전기차 산업 활성화와 그린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200개사에서 300부스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도 2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e-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관련 세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글로벌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는데요. 세계 전기차 협의회 제7차 총회 및 글로벌 EV 포럼, 제4회 한반도 전기차 정책 포럼, 제1회 국제 전기 선박 포럼 등 50여 개의 컨퍼런스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기 선박, UAM 배터리, AI 센서,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 제품들이 전시됐고 테슬라 모델 Y, 폴스타2, 마이브 M1 등 시승 행사와 전국 27개 e-모빌리티 주요 대학들이 참가하는 제1회 국제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열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율주행차로 겨루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할 만한 부스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주제로 부스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제주 테크노파크 부스가 흥미로웠는데요. 제주 테크노파크는 이번 엑스포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특구와 폐배터리 연구 분야 등 제주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기존 50kW 충전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병합해 총 100kW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충전 인프라는 충전 시간이 50%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중단 등의 재난이 발생해도 긴급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센터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인프라를 중심으로 배터리 분야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이 우선 활용 가능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지역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과 코발트를 모두 수입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기술이 활성화되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지 못하고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폐차장이 한 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마저도 재활용을 하려면 내륙으로 보내야 하지만 환경부 규제로 내륙으로 발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테크노파크는 도내 기업들과 협업해 시험을 마친 폐배터리로 실증 제품을 만들어 폐배터리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규제 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정책과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부스가 있었나요? 네, 전기 안전관리 및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인 대경 엔지니어링 부스에서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V2G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의 급속 충전기에 방전 기능을 추가한 충전기입니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행 비용이 절감되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해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도 주목받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대경 엔지니어링은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센드 실증 특례를 신청했으며 이후에도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럼 대경 엔지니어링 김정우 연구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경 엔지니어링은 1996년에 설립해서 전기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설계, 감리, 시공 등 다양한 분야를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고,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전기차 엑스포에 출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V2G 양방향 충전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소개하고자 이제 전시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V2G 충전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기존의 충전만 가능한 급속 충전기에 이제 방전 기능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면서 이제 전기차 방전이 가능해서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이제 가정이라던가 계통으로 방전시켜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고도화를 해서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나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경 엔지니어링과 이제 전기차 V2G 충전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 기자, 김대한 조직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셨죠? 네, 김대환 조직위원장을 만나서 엑스포와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세계 전기차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의 개최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 환경 문제 해결, 전기자동차를 통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주를 지속가능한 녹색섬으로 만들고 싶다는 비전과 제주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제주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픈 이들의 노력의 교집합이 전기차였다고 전했습니다. 포럼과 세미나와 같이 소규모 전시로 틀을 잡아나갔던 행사는 현재 5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 이모빌리티 올림픽으로 발전했다며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국내 전기차 발전을 위해 시장의 진출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차는 버스 전용차로 주행을 허가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보급률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이 보조금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계 전기자동차 협회와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모두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의 성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며 힘과 퍼포먼스는 내연차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지켜세웠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앞서 제주 테크노파크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 규제와 제도 등으로 전기차 개발부터 소비자들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내년 엑스포에서는 주목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컨퍼런스가 있었나요? 네, 엑스포 첫날 세계 전기차 협회 제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엑스포가 다시 열려 기쁘다는 김대환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김대환 회장은 전기차는 더 이상 미래 자동차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 전기차 업체 기업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고객들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저탄소 정책에 전기자동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련 생태계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탄소 중립의 일환인 전기차 보급은 한국, EU 등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과제라며 온실가스 20% 이상 감축 목표는 유럽에서도 중요한 정책이자 큰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는데요. 페르난데스 대사는 제주가 탄소 중립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평가하며 유럽 국가들과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 전략과 과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문의 민간 투자가 활발하다. 민간과 산업계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고요. 또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 용산 전쟁기념관에 충전, 문화, 편의시설이 결합된 메가스테이션을 설계 중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040년 글로벌 신차 판매량의 54%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환경을 이루려면 전력 생산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쓰여야 할 텐데요. 2020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르웨이 98.4%, 독일 44.5%인 반면 한국은 7.1%에 불과하다며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포럼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4회 한반도 정책 포럼을 통해 남북의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이 앞으로의 한반도 전기차 기술 개발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본 세션에서 강영실 북한 산업기술연구소 대표는 북한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전기차 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최초 경제난의 극복 대안으로 자연에너지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중심으로 풍력, 조수력 등 대중화와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설비 및 국산화의 어려움, 기술 등 복합적인 난제로 상용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개발 또한 80년대 이후 배터리를 비롯해 개발이 진행됐지만 미비한 수준이라고 전했고요. 남북의 자원 및 기술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반도의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 중립 및 기후 협력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혜지 기자, 송유청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 인터뷰 시간입니다. 5월 13일에는 나이석 유니퀘스트 부장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방안과 인텔 에즐렉스 FPGA 제품군의 에즐렉스 M 시리즈와
에질렉스 I 시리즈 디바이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석 유니캐스트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러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서버비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고속의 데이터 처리와 전송, 그리고 안전하고 빠른 저장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데이터의 저장 용량과 연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메모리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장형 메모리 용량만을 키우거나 고속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메모리 계층 구조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고속 전송 연결과 다수의 메모리를 하나의 시스템에 구현하는 것은 보드 제작의 기술적인 한계와 개발의 비용,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시스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합니다. 5월 15일에는 슈나이더 신용호 매니저와 SF6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배전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GM 에어셋은 판넬 내부 절연 또는 차단기 절연을 위해 SF6 가스를 순수 공기로 대체해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디지털 수배전반인데요. 신용호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수배 전반인 GM 에어셋은 판넬 내부 절연 또는 차단기 절연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SF6 가스를 순수 공기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친환경 디지털 수배 전반으로서 특히 전력 산업 전반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및 지구 온난화 문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의 환경 문제에 직접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력 제품입니다. 먼저 GM 에어셋의 장점은 비용적인 부분 및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비용적인 부분으로서 40년간 메인터넌스 프리로 설계된 제품이라 별도의 정비 비용 및 정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SF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공기를 사용하므로 운영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의 누설로 인한 가스의 추가 주입 또는 가스의 재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역시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에는 이진용 인피니언 부장이 정전 용량 방식, 터치 센서 원리 및 5세대 터치 알고리즘 멀티센스 컨버터가 적용된 PSOC 4100S 맥스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전 용량의 터치 센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출발해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정전 용량 터치 센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용 인피니언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터치 블록은 DMA와 연동이 될 수가 없어서 센서 스캔 시 CPU 점유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 업데이트된 5세대 터치 블록은 DMA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서 센서를 스캔하더라도 CPU 점유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방식은 아이덱이라고 불리는 전류 소스원의 온오프를 통해서 전화를 공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온오프로 인한 지터 노이즈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MSC 블록에서는 캡덱이라고 하는 가변 캐패시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전화의 공급을 제어를 함으로써 지터 노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방전 시기를 결정하는 비교기가 내부에 있는데,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비교기가 싱글 모드였다면 MSC는 차동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 그라운드로 유입이 되는 커먼 모드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그널의 개선 및 노이즈 제거 효과로 MSC 블록은 기존 대비 SNR,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5월 20일에는 지준영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차장과 만나 ST MEMS 센서 로드맵과 ISPU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ISPU는 ST MEMS 센서 내부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C 언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DSP인데요. 이를 통해 센서 외부로 데이터 전송을 줄임으로써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메인 MCU의 센서 데이터 프로세싱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전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준영 ST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5월의 웨비나입니다. 5월 17일에는 인피니언 이철 차장이 전기차 온보드 차저의 개발 트렌드 및 인피니언의 파워 스위치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온보드 차저는 유틸리티 라인의 AC 전원으로부터 바로 배터리 팩을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함과 작은 크기,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전기차의 기본으로 장착되고 있습니다. 온보드 차저의 기본과 개발 트렌드에 대해 이철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첫 번째 트렌드는 양방향 차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 파워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 배터리 볼테이지고 네 번째는 하이 파워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양방향 온보드 차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도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기 위한 의도로 제안이 되었지만 요즘 개발되고 있는 주 목적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이 파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전기 자동차들의 주행거리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커졌을 적에 충전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온보드 차저의 파워 클래스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BEV와 PHEV가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많은 OEM들에서 PHEV를 건너뛰고 바로 BEV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EV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BEV에서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파워 용량의 온보드 차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 배터리 볼테이지인데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전기자동차에서 요즘 더 주행거리를 늘리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도 키울 수 있지만 인버터의 효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차량 자체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00V보다는 800V로 올렸을 적에 시스템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800V로 가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800V 갔을 적에 DC 차징으로 패스트 차징을 하게 되면 충전 시간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터리가 400V에서 800V로 추세 전환을 하고 있고, 배터리가 800V로 되기 때문에 온보드 차저도 출력 전압을 800V에 맞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덴시티입니다. 파워 덴시티 개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차량 내에서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구동계, 동력계통이 엄청 심플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온보드 차저나 온보드 차저 파워 덴시티를 높이게 되면 온보드 차저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온보드 차저뿐만 아니라 인버터나 다른 전력계통 부품들도 작게 만들게 되면 전기자동차의 실내 공간을 더 넓혀서 소비자들이 더 쾌적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 때문에 파워 덴시티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구동계 부품들을 작게 만들게 되면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줄면은 연비가 좋아져서 더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작게 만들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시스템 비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이 파워 덴시티가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5월 24일에는 곽상신 마이크로칩 수석이 와이어리스 파워 컨소시엄 QI 1.3 기반 무선 충전 인증 준수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WPC QI 1.3 사양에 따라 새로운 보안 인증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곽상신 수석이 QI 1.3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보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WPC 인증 프로세스를 소개했습니다. 곽상신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희 마이크로칩은 WPC용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데모보드 및 레퍼런스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QI 1.3을 위한 무선 충전 솔루션을 위해 DSPIC33을 이용한 레퍼런스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마이크로칩에 연락 주시면 관련 자료 및 필요한 문서 전달을 위한 관련 사전 업무 협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2021년 파운드리 매출에 따른 시장 점유율에서 대만이 6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전체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18%의 점유율로 64%의 대만과 3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만은 TSMC를 앞세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 대만은 2025년까지 전 세계 파운드리 생산량의 44%와 선진 공정 58%를 장악해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도체 부품난과 공급망 위기가 해소되고 완성차 기업의 제품 믹스가 다변화할 경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서 기능 구독 서비스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동차 기능 구독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성, 기술, 소비자 수용성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기업 94.9%가 공급망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85.5%가 공급망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원자재 수급 차질과 특정 지역 봉쇄로 인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온의 세계 최대 생산시설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네온 생산시설이 파괴되며 네온의 세계적인 장기 공급 불능이 전망됩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네온 생산시설을 다시 건설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온의 장기간 공급 부족 사태와 함께 상당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에서 상위 10개사가 지난해 대비 18% 지출액을 늘렸으며 21개사가 연구개발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1,1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텔이 사상 최대의 R&D 지출을 감행했으며 삼성이 2위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사업이 이동통신사를 선두로 항공,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GS 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SKT,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상산업연구원, 국토교통부 주관, KUAM 그랜드 챌린지 공동 참여 및 2025년 상용 노선화 사업화를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인텔이 12세대 인텔 코어 HX 프로세서를 출시했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HX 프로세서는 데스크톱의 실리콘을 모바일 패키지로 제공해 CAD,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와 같은 전문적인 작업 처리를 위한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AMD가 자일링스 징크 울트라스케일 플러스 RF SoC를 통해 4G, 5G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한 이븐스타의 다양한 무선 신호 처리 장치 개발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무선 통신 구성 및 신규 표준에 대응하는 능력과 플랫폼 활용력으로 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는 최신 글로벌 셔터 이미지 센서를 출시했습니다. 운전자 안전 시스템으로 차량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피니언이 1500 VDC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전압 솔루션 2kV 쿨 SiC 디바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차세대 태양광, 전기차 충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키사이트가 최대 110GHz 주파수 지원 신호 발생기를 발표했습니다. 고주파수 커버리지, 넓은 대역 폭 및 다중 채널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5G 기지국 및 사용자 장비 테스트를 단순화했습니다. 이제 6월의 웨비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일에는 텍트로닉스에서 배터리 R&D 및 생산 현장 솔루션,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키슬리 제품 2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4일에는 인텔에서 최신 인텔 에즐렉스 FPGA 디바이스 집중 탐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16일에는 LO 일렉트로닉스에서 ADI가 제안하는 소형 배터리 구동 IoT 시스템의 수명 향상과 소형화 저비용 솔루션에 대해 발표합니다. (6월 21일에는) 인피니언에서 스마트폰에서 가정까지 인피니언의 PSoC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정전 방식 터치 구현하기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6월 10일에는 코엑스에서 2022 E4DS 반도체 트렌드 데이를 개최합니다. 최신 전력 반도체 기술 동향 및 프리커서, 특수가스 등 반도체 소재를 비롯해 특별 발표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가 차세대 메모리의 발전 방향과 소재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모니터를 비롯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6월 3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가격이 적용되니 빠른 신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5월에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6월에는 더욱 알찬 기사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